예, 로스터 프리뷰 LA 킹스 편입니다. 킹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뭔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고는 있지만은 좀 1라운드 탈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좀 에드먼턴 오일러스라는 또 난적을 만났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해에도 콜로라도 에벌렌치라는 이제 그에 필적하는 적수를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경기 양상 자체는 잘 끌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2차전에서 그 리드를 잡았을 때 그 경기 진 게 저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봤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 결국은 이제 역시나 지난해도 좀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었고요. 사실 에드먼턴이랑 했었던 2년 전에 했었던 25년에 그때 이겼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계속 1라운드 탈락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는 이제 감독도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은 적극적으로 움직였었던 킹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을 살펴보시면요, 지난 시즌 성적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35승 27패 20연장패. 여기에서부터 이미 이제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연장패에 승점을 주지 않는, 만약에 이제 NHL이 IIHF제 승점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머리 아플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승점을 20점이나 먹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도의 수혜를 받았던 그런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승패를 그냥 이제 단순하게 따져보면은 35승 47패거든요. 근데도 이제 플레이오프를 갔다라는 거에서 뭐 퍼시픽 디비전의 이런 부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연장패의 이런 부분 뭐 역으로 말하면 저 연장패 20번 중에서 10번만 이겼어도 좀 낭낭하게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NHL 단일 시즌 최다 연장패 기록 지난 시즌 LA 킹스가 새롭게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연장패라는 부분은 또 0506 이후로 제가 이제 이거 0506 이후로 집계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예전에 이제 무승부로 끝났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90년대 이후인가? 아니다. 이거 연장패다. 그냥 이제 연장패로 이제 집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20연장패가 리그 단독 1위. 그러니까 20번 이상 연장패를 가져간 팀이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2위가 이제 플로리다랑 뉴저지 18번, 베이거스 작년 베이거스 17번 연장패. 어쨌든 작년에 퍼시픽이 얼마나 진흙탕이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이제 감독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이제 LA 킹스는 정말 수비적인 부분을 지금 프레지던트인 로비타유가 이제 부임한 이후로는 LA 킹스는 줄곧 수비적인 컬러를 강조를 하는 팀이었었고 그런 느낌의 감독들을 많이 영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피터 라비올렛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모처럼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또 이제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요 감독이 1년차, 2년차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자주 뭐 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일랜더스에서는 좀 이제 성적이 애매했습니다만은 캐롤라이나에서 2년차에 스탠리컵 우승 그리고 이제 플라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1년차에 중도 부임해가지고 스탠리컵 결승전 진출을 했고 2년차에도 뭐 64.6%라는 승점 획득률 그리고 내슈빌에서도 이제 준수한 내슈빌은 솔직히 3년차 시즌이 더 좋았고 내슈빌은 전체적으로 그냥 괜찮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도 이제 승점 획득률 68.8% 부임 천년도에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에서도 69.5%의 동부 결승 진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부임한 1, 2년 굉장히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라비올레 감독이 부임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공격을 강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기 때문에 약간 사뭇 다른 느낌의 경기력을 올해는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뭐 그건 이제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뎁스 차트 보고 들어갈 텐데 뎁스 차트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아드리안 캠페 선수가 센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은 캠페를 센터로 이제 돌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라인은 좀 유럽 선수들의 이런 케미스트리를 좀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수카렐로가 피알라랑 옛날에 이제 그 미네소타에서 같은 팀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피알라랑 수카렐로가 사실 같은 라인에서 뛴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카렐로랑 피알라는 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파나린, 캠페, 수카렐로라는 좀 유럽 1라인 새로운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파나린이랑 캠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1라인에서 이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조합을 같이 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라인은 역시나 바이필드인데 저는 여전히 바이필드를 이상적인 1라인 아직까지는 이제 코피타르의 롤을 100% 대체할 만한 센터 자원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2라인 센터가 조금 더 적합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력의 기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피알라랑 라페리에르가 양쪽 옆에 들어오면서 어쨌든 2라인 센터로서 바이필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고 3라인에는 이제 트레버 무어가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같이 조합을 맞춰왔었던 다노 선수가 팀을 떠나긴 했지만 이번에 하울라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비슷한 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원이고요. 터커 선수가 이제 3라인 윙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3라인 이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옛날에도 뭐 다노 무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았던 모습이었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라인도 사실 경쟁력이 나쁘지 않은 게 코리 페리가 다시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LA 들어온 이후로부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르미아 같은 느낌이 나오게 되면서 흘러가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상황을 조금 바꾸면은 뭐 로턴을 3라인으로 올리면서 하울라랑 아르미아를 조합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울라 아르미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핀란드 국가대표에서도 뭐 쇼트핸디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자원들이기 때문에 하울라랑 아르미아 생각해보니까 하울라 아르미아 무어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네. 뭐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라페리에르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이제 탑6에서의 자원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카렐로는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또 파나린이랑 이제 또 엄청난 시너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왜냐면 이제 카프리오프랑 이제 굉장히 또 이제 미네소타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격 스페셜 카드로 확실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수카렐라, 하울라 뭐 이런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도 사실은 일정 이상 수준의 포인트를 뽑아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올해 좀 선수층 부분에서도 그 LA가 공격진에서 좀 기대를 해볼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비 골텐딩도 사실상 거의 고정조합으로 가는 이 부분인데 이 고정조합이 그대로 남는 이제 이런 부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키 앤더슨이랑 드루 다우티 뭐 이 조합은 뭐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던 조합이었죠. 그리고 에드먼드슨 사실 지난 시즌에 에드먼드슨, 디물랭, 세시 요 세 명이 영입이 됐었는데 결국 에드먼드슨이 클라크 선수의 이제 페어로서 활약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조합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고 디물랑 세시도 여전히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탑6는 그냥 작년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브렌트 클라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팀 친화적인 계약 같은 느낌이 돼버렸죠. 결국 이제 민트코프 계약이 생각보다 이제 민트코프가 거의 이제 뭐 클라크랑 거의 비슷한 돈을 받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과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탑6가 고정이 되는 이제 이런 그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베테랑 선수들 뭐 다우티, 앤더슨, 에드먼드슨, 디물랭, 세시 이런 느낌이고 뭐 앤더슨도 사실 이제 나이가 적진 않죠. 이제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LA 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조던 스펜스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좀 젊은 느낌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뭐 작년에 스펜스 내보내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수비진을 정도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브리코프는 남겼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굴러갈 만큼은 굴러가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텐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컴퍼랑 포르스벨인데 컴퍼 선수는 뭐 뒤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컴퍼 선수의 부진이 사실은 조금은 약간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고 포르스베리는 뭐 백업으로서 할 만큼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됐다라는 부분. 플레이오프도 포르스베리였었죠.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시즌 포르스베리는 이제 컴퍼 선수의 주전직을 좀 뺏어올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말 5대5 아니면 포르스베리가 조금 더 많은 경기를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어린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엘턴 헤르만손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윙이고 퍽 기술, 슈팅 능력, 상황 판단 능력 이런 부분의 강점인 일단 기본적으로 득점형 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차 이제 미들 6 정도의 이제 기대감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담 골리에르 선수, 슬로바키아 선수인데 수비수.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위시한 다양한 툴을 가진, 뭐 사실 이제 다양한 툴을 가졌다라는 거는
예, 또 이제 어떻게 말하면 또 상위 리그에서는 또 좀 애매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골리에르 선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즈스테비치 지난 시즌 런던에서 19골 35어시스트 올렸었는데 굉장히 적극적 플레이 그리고 이제 지역 창출 이런 부분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수비 자원입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수비 자원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LA가 베테랑 수비 자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골리에르랑 부즈스테비치의 1군의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아니다라고 해도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의 강점을 일단 살펴보실 텐데 역시나 여전히 이 팀은 그동안의 수비적인 컬러로 보여줬었던 팀이었었기 때문에 버티는 운영이랑 수비 경기력은 작년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재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상위권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버티는 운영, 뭐 슈팅 허용이라든가 SAT 허용, USAT 이건 이제 뭐 전체 슈팅 허용이라고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스코어링 찬스 이런 부분의 허용적인 부분은 대부분 리그 상위권입니다. 12, 11위 딱 이제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대부분 리그 상위권이니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작년에 이제 에드먼드슨이랑 디물랭 세시가 이렇게 영입이 된 이후에 야 이거 뭐 수비 불안한 애들만 줄줄줄 데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느낌에 대한 굉장히 비관론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바라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버티는 조합들이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드먼드슨, 클라크 같은 경우 클라크, 앤더슨, 다우티, 디물랭, 세시 요 세 개의 조합이 SAT가 50% 미만이 찍힌 조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슈팅 허용 비율. 그러니까 요 조합이 올라왔을 때 슈팅 허용을 우리가 시도한 슈팅이 항상 더 많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꽤 잘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기대 득점 값 같은 경우에도 모든 라인이 51%가 넘는 모습. 물론 이제 실제 득점 비율을 살펴보면은 디물랭 세시가 좀 빡센 선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38.9%로 좀 저조한 그림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준수한 경기력을 살펴줬다. 이제 펼쳤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에드먼드슨, 클라크나 다우티랑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50%가 넘게 골 비율도 이제 그렇게 찍혔으니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티는 모습. 이제 이런 부분이 수비진에서도 그러니까 걱정할 정말 크게 걱정할 정도의 경기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시즌 전에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하브라인 같은 경우에도 스케이팅이라든가 활동량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트레버 무어, 이번에 영입한 에릭 카울라, 알렉스 라페레이르. 보시면 뭐 2라인에서 4라인까지 이제 쭉 어떻게 보면 배치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가속적인 부분이라든가 스케이팅 거리, 그리고 탑 스피드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준수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피지컬 기어라든가 아니면 수비 기어 같은 부분도 이제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공격진에서도 좀 활동량을 챙겨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콧 로턴 같은 선수들도 수비 지역에서 굉장히 의지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수비적 출발 53%. 이거 이제 중립지역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53%라면 정말 대단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수비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 같은 경우도 45.8%, 전체 시프트의 45.8%를 수비 지역에서 보내기 때문에 얼마나 수비적으로 의지를 하는 로턴 선수한테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이 선수가 뭐 3라인이나 4라인 센터로 들어오잖아요. 페이스오프 같은 경우도 59.4%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나 공격진에서도 수비적으로 좀 기댈 만한 자원들이 어쨌든 LA 킹스가 있다라는 거죠. 수비 조합도 전반적으로 성적이 준수를 하고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작년의 강점이 유지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이제 라비올레 감독이라는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고 코치진도 이제 좀 일신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공격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수비적인 운영이 약간 좀 상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좀 이상론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수비적인 기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공격적인 부분도 강해져야 되는데 공격적인 부분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라비올레 감독이 그동안 보여준 팀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수비적인 경기력이 생각보다 좀 부진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시즌까지도 이 팀이 버티는 운영이라든가 슈팅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리그에서 수준급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올해도 전체적인 선수층이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강점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로스터의 관건을 살펴보실 텐데 골텐딩 경기력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수비 경기력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골텐딩 특히 이제 컴퍼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한 시즌 만에 거의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세이브 성을 거의 3% 떨어졌고요. 평균 실점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우 부진한 모습이었다라고 바라봐도 크게 어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세이브 성공률도 크게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위험 지역 세이브 성공률도 크게 감소를 했고, 중간 위험 지역도 좀 감소를 했고, 뭐 먼 거리에는 거의 비슷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살펴보시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5대5 상황 세이브 성공률도 보시면은 5대5 상황 세이브 성공률 2%, 마찬가지로 2% 떨어졌죠. 접전 상황 세이브 성공률도 사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2%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일관적으로 한 2% 정도씩 떨어진 현재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90% 이상 세이브 성공률이 90% 선발로 나왔을 때 세이브 성공률 90% 이상 선발률 퍼센티지를 살펴봐도 24-25 시즌에는 68% 거의 한 70% 정도 이제 90% 넘는 세이브 성공률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에는 50%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바라보시면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92% 이상 세이브 성공률을 기록했던 경기 숫자도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어요. 요거 이제 밑에 설명은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92% 경기 숫자가 24-25 시즌에는 30경기나 되는데 25-26 시즌에는 16경기밖에 안 되고, 성적은 어쨌든 뭐 괜찮은 편입니다. 여전히 이제 뭐 근데 이제 경기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컴퍼 선수의 좀 부진이 아무래도 약간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퍼 경기력 상승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치하는데, 결국 공격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라비올레 체제라고 하면은 수비적인 경기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애매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컴퍼 선수의 기록은 사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포르스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자리도 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컴퍼 선수가 어쨌든 그래도 주전으로서 초반은 경기를 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경기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키플레이어 보고 마무리할 텐데, 키플레이어는 아드리안 캠페 선수를 뽑았습니다. 사실 올해 사실 컴퍼도 키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바이필드를 뽑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캠페로 선화를 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센터로서의 포지션, 올해 이제 라비올렛 감독이 캠페 선수를 센터로 기용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센터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코피타르라는 정말 걸출한 인라인 센터가 빠진 그 공백을 LA 킹스가 굉장히 메우기 힘들다라는 과제를 가져가는 상황인데, 사실 캠페 선수의 경기력을 따져보면은 스피드도 빠르고 부지런한 플레이 이런 것들도 잘하고 여러 상황 뭐 파워플레이라든가 숏핸디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센터로서 정착 가능성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측정치를 바라보셔도 탑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가속도 빠르고 스케이팅 거리도 리그에서 탑 클래스인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도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은 센터로서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시즌 누적 타임 온 아이스를 살펴보셔도 이븐 스트렝스, 파워플레이도 뭐 3분 가까이, 숏핸디드도 거의 한 1분 20초 가까이 뛰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5시즌 누적이, 작년에는 숏핸디드를 이 정도까지 뛰진 않았는데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센터로서 경기력을 아예 기대할 수 없느냐. 왜? 기본적으로 센터도 이제 결국은 200피트 게임, 그러니까 60m 게임이 돼야 된다, 60m, 61m 게임이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되기는 됩니다, 캠페가. 근데 결국은 페이스오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캠페 선수가 사실은 17-18 시즌이랑 18-19 시즌에는 센터로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출장을 했었습니다. 페이스오프도 이제 보시면은 꽤 많이 등판을 했는데 40.6%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페이스오프에서 근데 코피타르는 페이스오프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장착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지 않겠습니까? 사이즈는 물론이고요. 이 부분에서 결국은 조금은 빈틈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바이필드가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인라인 센터로 아까라도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포인트적인 발전이 조금 더딥니다.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 오히려 이제 뭐 작년에는 좀 부진했었죠.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수비적인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면은 포인트라도 많이 뽑으면은 좀 공격형 인라인 센터 같은 느낌으로서의 이제 그 뭐랄까요? 좀 존재감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공격형 인라인 센터로도 이 바이필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필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페이스오프가 안 돼요. 최근 두 시즌도 바라보시면 44%, 45%이기 때문에 넘버원 센터의 제목으로서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좀 여전히 이제 좀 성에 차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캠페 센터 활용 가능성은 성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든가 선수의 플레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선수가 센터 포변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물론 실패할 가능성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오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페이스오프에서 뭐 괄목할 만한 성공이 나온다라는 그런 장담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올해 실패할 가능성이 더 가깝고요. 그리고 이 바이필드의 경기력이 만약에 올해도 여전히 이제 이게 좀 공격형이라고 바라보기 좀 애매하고 수비형이라고 바라보기 좀 그러니까 투웨이라고 바라보기 좀 애매하고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LA 킹스는 1라인, 2라인 센터의 약점이라는 굉장히 큰 페널티를 안고 시즌을 펼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캠페 선수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LA 킹스가 좀 올해는 좀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감독도 바꾸고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기존보다는 좀 눈으로 봤을 때도 좀 재밌는 하키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LA 킹스의 이런 좀 체질 개선 어떤 결과를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